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수업하실 내용은 92페이지 거버넌스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간단하게 좀 언급은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 행정을 거버넌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거버넌스도 역시 2000년대 와가지고 이제 등장한 새로운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거버넌스라는 용어가 나오면요. 자, 92페이지 하단에 이 거버넌스라는 단어의 대칭적인 표현은 뭐냐면 거버먼트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그 거버먼트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동그라미 2번에 이제 새로운 국가 운영 체제로 이제 2000년대 등장하는 게 이 거버넌스예요. 거버넌스 동그라미 하시고 서로 반대되는 화살 표시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거버넌스는 이제 거버먼트를, 행정국가 시대 행정, 이름하여 거버먼트를 비판하고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그 오른쪽 페이지 93페이지에 그 가운데 있는 박스를 좀 보세요. 이 거버넌스다 또는 이제 그 뉴거버넌스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있는데, 자, 요건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영어 사전적인 의미로 거버넌스를 이렇게 보면요, 이게 이제 이 가장 넓은 의미의 거버넌스인데, 뭐 거버넌스는 이런 거죠. 인간사를 지배하는 또는 규제하는 메커니즘, 이걸 이제 거버넌스다, 뭐 지배다, 규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가장 넓은 의미의 거버넌스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가장 넓은 의미의 거버넌스는, 자, 인간사는 자원 배분의 문제죠. 그럼 이제 인간사, 즉 자원 배분을 둘러싸고 서로 대립 갈등이 생겨요. 이렇게, 자, 인간사를 둘러싼 대립 갈등을 이제 해결하는 일체의 사회적 조정 메커니즘, 이거를 거버넌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원 배분을 해결하는 사회적 조정 메커니즘에는 뭐 정부라는 것도 있고, 시장이라는 것도 있고, 시민사회라는 것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죠. 자, 이게 이제 가장 넓은 의미의 거버넌스인데, 이 가장 넓은 의미의 거버넌스를 크게 나눠보면 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올드한 거버넌스하고 뉴한 거버넌스로요. 자, 이제 이 올드한 거버넌스, 전통적 거버넌스는 행정국가 시대의 거버넌스예요. 얘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버먼트예요. 거버먼트. 자, 그리고 이제 올드한 거버먼트를 비판하면서 90년대, 2000년대 와서 이제 새롭게 등장한 거버넌스가 바로 뉴 거버넌스죠. U자를 써가지고. 자, 그래서 일단 그 93페이지 상단에 한번 보세요. 미안합니다. 9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제 일단 거버넌스는 거버먼트를 비판하고 나온 건데, 그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가 있다. 그러면 크게 세 개의 영역이 존재하죠. 정부, 시장, 시민사회.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영역이 존재하는데, 정부, 시장, 시민사회. 자, 그러면 행정국가 시대의 행정은요, 누가 중심이었습니까? 바로 공권력의 주체라고 볼 수 있는 정부가 중심이었죠. 거버먼트가. 그리고 이 거버먼트가, 자, 사회 문제 유발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는 시장을 이 시장에서 시장 실패가 생겼잖아요. 이 시장을 일방적으로 명령, 지시, 강제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던 메커니즘이 행정국가 시대 행정, 이름하여 거버먼트로서의 행정이에요. 반면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등장하는 이 거버넌스라는 개념은 이런 거죠. 거버먼트가 중심이 아니라, 자, 공공문제가 존재한다고 할 때 이 공공문제 해결을 둘러싸고 정부가 중심이 아니라, 정부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뿐만 아니라 시장도, 시민사회도,
이 비정부적 행위자들을 공공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시켜요. 참여시켜서 이들 간에 형성되는 바로 이 네트워크 있죠. 네트워크, 연결망을 통한 협력적인 공공문제 해결이다 라고 이제 행정을 파악하는 게 거버넌스로서의 행정입니다. 자, 그래서 92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전통적인 국가 운영 체제가 거버먼트인데, 거버먼트는 국가의 배타적 지배에 근거한 정부의 단독 행위에 의한 이제 행정 수행 체제다. 이런 식으로 본다면 거버넌스는 국가 또는 정부 이외에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와 같은 비정부적 행위자들을 어떻게 해요? 참여를 시켜요. 그리고 이들 간에 형성되는 네트워크, 파트너십을 통한 이제 행정 수행이 거버넌스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이제 2000년대 와가지고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정치학에서도 행정학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데요. 이 행정학에서 파악하는 거버넌스는요, 협의다라는 점, 협의 동그라미 해두세요. 협의. 그래서 이제 행정학에서는 이 거버넌스를 어떻게 파악하냐 하면 공공 서비스 연계망이다.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얘기는 공공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이 공공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형성되는 네트워크가 거버넌스다라고 이해하는 게 행정학에서 파악하는 거버넌스예요. 그러면 이 공공 서비스 연계망의 특징을 좀 봅시다. 특징 첫 번째, 여기에는 정부만이 아니라 시장, 시민사회와 같은 비정부적 행위자들이 참여한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죠. 참여.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참여자들 간의 관계가 정부가 일방적으로 명령 지시하는 위계적, 계층제적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입니까? 네트워크 관계죠. 협력적인 네트워크 관계. 그리고 세 번째 특징, 이들 간에 협력에 의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존재해야 돼요? 신뢰가 존재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뢰에 기초한 협력을 특징으로 한다. 이게 바로 행정학에서 보는 거버넌스예요. 자, 그래서 이제 93페이지 그 가운데 있는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봤다시피 이제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있고 뉴거버넌스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자, 이 거버넌스라는 개념 자체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뉴거버넌스예요. 그래서 이제 이 뉴거버넌스에다가 뉴자를 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80년대, 90년대 이후에 등장한 새로운 공동체 운영 방식을 뉴거버넌스라고 표현할 때는 뭐와 대응되는 의미로 쓰는 겁니까? 올드 거버넌스와 대응되는 의미로 사용을 하거든요. 자, 근데 올드 거버넌스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왜 그러냐 하면 거버먼트라는 훌륭한 단어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자, 80년대, 90년대 이후에 등장한 새로운 공동체 운영 방식을 뉴 거버넌스라고 표현할 때는 올드 거버넌스와 대응되는 의미인데, 올드 거버넌스가 뭘 뜻해요? 거버먼트를 뜻하죠. 그러면 거버먼트와 대응되는 의미로 뉴 거버넌스를 표현할 때는 뉴자 빼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거버넌스가 바로 뉴 거버넌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뉴 거버넌스에도 거버먼트를 비판하고 나오는 뉴 거버넌스에도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 존재해요. 대표적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NPM도 바로 거버먼트를 비판하고 나오는 뉴 거버넌스의 한 형태죠. 그리고 이제 이 네트워크, 우리 방금 봤던 이 네트워크도 거버먼트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새로운 거버넌스죠. 자, 이런 이제 뉴 거버넌스에도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자, 이러한 뉴 거버넌스 유형 가운데 행정학에서 보는 거버넌스는 바로 이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초점을 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NPM하고 네트워크는 둘 다 거버먼트를 비판하고 등장한 새로운 공동체 운영 방식이라는 공통점이 있겠죠? 하지만 또 내부적으로 보면 이들 간에 차이점이 존재해요. 차이점이. 그거는 뒤에서 자세하게 볼 거고요. 자, 93페이지 봅시다. 9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 거버넌스와 관련된 학자 두 사람이 있는데, 자, 로즈 기억하시고 넘기시면 피터스 기억하시고요. 자, 로즈부터 봅시다. 로즈라는 학자는 거버먼트가 변화해서 등장한
이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이제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 그 중에 동그라미 2번 체크하세요. NPM도 이제 거버먼트가 변화해서 나타나는 거버넌스의 한 형태라는 거죠. NPM. 자,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굿거버넌스라는 의미로도 쓰이는데, 이거는 이제 주로 세계은행이 제3세계 국가에게 이 자금을 대출해 줄 때 니네 정치 행정 체제를 굿하게 만들어라 이거야. 그러면 이제 굿한 게 뭐냐?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하고 행정적으로는 NPM을 도입하는 게 굿한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5번에 자기조직화 네트워크라는 의미로 거버넌스가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조직화 네트워크는 두 번째 줄 보세요. 공적 조직, 정부 조직이죠. 그 다음에 사적 조직, 시장 조직이죠. 그리고 자발적 조직, 시민사회 조직, 이러한 이제 조직들이 혼합된 참여자들 간에 형성되는 수평적이고 상호우존적인 구조가 거버넌스다. 그래서 이제 이 로즈는 이렇게 거버넌스가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걸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4페이지 보세요. 94페이지 보시면 자, 거버넌스 이론 가운데 이제 중요한 이론이 피터스라는 이론이에요. 피터스라는 학자가 주장한 이론인데, 자, 피터스라는 학자는 이 전통적 거버넌스가 바로 거버먼트죠. 이거를 이제 비판하고 이 뉴거버넌스가 총 4가지의 다양한 의미로 이제 사용되고 있다라는 점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서는 표가 중요한데요. 94페이지. 거기 이제 표에 전통적 정부에다가 2줄 박스가 돼 있죠. 2줄 박스. 그래서 이제 이 전통적 정부, 2줄 박스 돼 있는 전통적 정부에다가 그 밑에다가 올드 거버넌스라고 쓰세요. 올드 거버넌스. 그다음 이제 시장 모형, 시장 동그라미, 참여 모형, 참여 동그라미, 신축 모형, 신축 동그라미, 탈규제 모형, 탈규제 동그라미. 이 4가지는요. 4가지는 옆으로 묶으세요. 밑으로. 이 4개를 밑으로 묶어서 뉴거버넌스라고 쓰세요. 그래서 이제 피터스라는 학자는 이제 행정국가 시대의 행정 방식, 이름하여 거버먼트, 올드 거버넌스죠. 이거를 비판하고 뉴거버넌스가 총 4가지 유형으로 제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 모형, 참여 모형, 신축 모형, 탈규제 모형,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제 피터스가 제시한 거버넌스의 이제 뉴거버넌스, 특히 4가지 시장, 참여, 신축, 탈규제, 요거는 꼭 좀 잘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5번이 좀 중요한데요. 5번, 요 NPM하고 이 뉴거버넌스, 네트워크 거버넌스죠. 이걸 이제 비교한 건데, 이 둘은 유사점이 있고 유사점 동그라미, 차이점 동그라미. 자, 먼저 둘 다 거버먼트를 비판하고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사점 첫 번째, 행정국가 시대에는 정부의 역할로 로잉이 강조됐었죠. 근데 자, 로잉보다는 뭐를 강조합니까? 스티어링에 초점을 둬요. 로잉보다는 스티어링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이 NPM이든 거버넌스든 이제 유사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투입보다는 산출을 중시해요. 이건 아까 이미 말씀드렸죠. 그 행정국가 시대 행정은 이제 인푸트, 투입에 초점을 두는데, NPM이든 거버넌스든 투입보다는 산출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NPM과 거버넌스는요, 둘 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구분 필요성에 대해서 다소 좀 회의적이에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공공부문하고 민간부문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NPM은 어떻습니까? 기업에서 발달된 경영기법을 막 도입하라고 주장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공공부문인지 민간부문인지 구분이 모호해지고,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어떻습니까? 공공부문의 대표적 행위자인 정부와
민간 부문의 대표적 행위자인 시장이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공공부문인지 민간 부문인지에 대한 구분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자, 차이점은 2번이 중요해요. 2번이. MPM은요. 개혁의 초점이 조직 내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조직 내. MPM이라는 건 결국 뭐냐 하면 정부 조직 내부의 관리 방식, 운영 방식을 뜯어고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의 초점이 정부 조직 내에 있습니다. 반면 거버넌스는요. 개혁의 초점이 조직 간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정부라는 조직 단위와 시장이라는 조직 단위 간의 관계가 정부가 명령 지시하던 위계적 관계에서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네트워크 관계로 바뀌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죠. 자, 그 다음에 차이점 세 번째 보시면 MPM은 시장과 경쟁이죠. 이데올로기적으로 신자유주의에 근거하죠. 국민을 뭐로 취급해요? 고객으로 취급해요. 그리고 이제 철저하게 정치적인 요소를 배제한 비정치적 개념이죠. 반면 거버넌스는 어떻습니까? 동그라미 3번. 시장과 경쟁이 아니라 신뢰와 협조.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공동체주의에 기초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을 이제 고객이 아니라 뭐로 취급합니까? 시민으로 취급하죠. 주인으로. 그리고 이제 이 자체가 민주정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기도 하죠. 정치적 개념이고. 자, 그 다음 이제 96페이지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버넌스 이론 마쳤고요. 96페이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론인데, 요거는 너무 자세하게 보지 마시고, 간단하게만 좀 보시기 바래요. 이제 80년대,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와가지고 이제 최근에 부각되는 개념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그래서 이제 이 탈근대주의라 그러는데, 탈근대주의. 17, 18세기 이래로 지금까지 이제 형성된 사회를 모던 소사이어티, 근대주의라 그래요. 근대주의. 그래서 이제 이 모더니즘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이제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고 인간이 갖고 있는 정신세계 가운데 이성과 합리성이 있죠. 이성과 합리성에다가 이제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게 이 모더니즘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해서 이 세상을 자연현상, 사회현상, 이 세상을 이제 통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본주의적인 메타이론, 메타소라를 발견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게 이 모더니즘 철학이에요. 이러한 모더니즘 철학에 근거해서 이제 오늘날과 같이 과학기술, 물질적인 진보와 문명의 발달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제 80년대쯤 와가지고 이러한 이제 모더니즘에 기초한 이 물질이라든지 과학기술이 오히려 인간의 궁극적인 자유와 해방을 억누르고 있더라. 라는 점을 이제 비판하면서 등장한 개념이 포스트 모더니즘이거든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표방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뭐냐면 인간의 자유와 해방 실현이에요. 자유와 해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모더니즘 하에서 이 메타 이론으로 표준화된 규칙으로 틀로 정립된 이런 것들을 다 해체하고 무너뜨리자. 이런 걸 이제 주장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래서 줄침 부분 보시면 두 번째 줄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성을 토대로 정립된 보편적인 원리나 법칙 그리고 이거에 근거한 진보와 지식이 오히려 인간을 억압하고 이 폐쇄적인 울타리에 가뒀더라는 거야. 그러면 최종적으로 밑에 줄 이제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모더니즘 하에서 정립된 이성 중심의 과학적인 사고로부터 벗어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줄 보시면 최종적으로 해체와 해방을 강조합니다. 이거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간단한 의미고, 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인문학에서 맨 처음 나온 개념인데요. 이러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경향이 행정학에도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 행정 이론이 정립이 되는데, 자, 이 모더니즘 하에서 행정의 표준화된 틀은 뭐였냐면 관료제였어요. 관료제.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행정 이론의
핵심은요, 관료제에 대한 비판을 말합니다. 관료제에 대한 비판. 자, 그래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행정학 이론이다. 그러면 두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팔머 동그라미 하시고, 하단에 폭스와 밀러 동그라미 하십시오. 자, 먼저 팔머는 이 관료제에 초점을 두는 모더니즘 행정 이론이 과학주의, 기술주의, 기업주의 이런 게 전부 다 이성 합리성이죠. 이런 걸 이제 비판하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행정 이론은 네 가지 외우세요. 상상, 해체, 탄력역학, 타자성. 요거를 이제 토대로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요 네 가지. 자,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폭스와 밀러라는 학자가 주장한 포스트 모더니즘은 담론 이론이에요. 담론 이론. 그래서 양가로 1번 보시면 이 모더니즘 하에서, 근대주의 하에서 이 행정, 그러니까 정치와 행정의, 우리가 이제 근대 이래로 민주주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모더니즘 하에서 민주주의의 표준화된 틀은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대의제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야. 근데 이제 간접 민주주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불완전하거든요.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폭스와 밀러는 자, 민주주의 이상에 부합하는 정책과 행정을 위한 새로운 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새로운 틀로 제시한 게 바로 뭐냐 하면 담론이에요. 일종의 뭐냐면 직접적 참여 민주주의입니다. 직접적 참여 민주주의.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 과정에 관련된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토론, 담론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 요거를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민주주의 틀로 제시한 게 바로 이 폭스와 밀러의 담론 이론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그 행정학 전체에서 이제 가장 좀 공부하기 힘든 내용인데 행정학 이론의 발달 그리고 이제 행정을 연구하는 접근 방법 이론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8페이지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98페이지 제4절. 여기서부터는 행정 이념들이에요. 행정 이념은 뭐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 행정을 지도하는 원리, 뭐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쓰이고 있는데, 자, 98페이지요. 상단에 보시면 먼저 행정 이념을요, 크게 좀 분류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본질적 행정 이념, 행정 가치, 본질적이다 동그라미 하시고, 뭐 본질적인 행정 이념은 행정이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실현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이념이에요. 가치. 뭐 대표적으로 뭐예요? 자유, 평등, 정의, 공익,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복지. 자, 반면 이 본질적인 행정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인 행정 이념이 있어요. 수단적 동그라미 하시고, 수단적인 행정 이념에는 이런 것들이 있죠. 뭐 민주성, 능률성, 효과성, 합법성, 뭐 합리성 이런 것들이 다 수단적인 행정 이념입니다. 자, 크게 이제 행정 이념을 이렇게 본질적인 행정 이념하고 수단적인 행정 이념으로 분류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세세하게 하나하나씩 이 행정 이념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 행정 이념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행정 이념이 바로 뭐냐면 공익이에요. 공익. 자, 이 공익 이론, 이건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주제인데요. 이 공익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과정설하고 과정설 체크, 그 다음에 실체설 체크. 이게 바로 공익 이론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여기까지 봤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이 공익에 대해서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99페이지 또 중요한 게 정의가 중요합니다. 정의. 행정학에서는 정의라는 표현보다는 형평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또 넘겨보시면 101페이지 뭐 민주성, 능률성, 효과성, 합리성, 가외성 이런 이제 행정 이념들은 전부 다 이제 수단적인 행정 이념들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씩 따져볼 거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공익 이론부터 이제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